그래서 봅시다. 아, 나 솔직히 야구 치면은 진짜 진짜 화내거든 그 사람들. 아무튼 자, 오늘 우리 할 거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첫날부터 문제를 좀 쭉 풀 겁니다. 왜냐면 우리 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정리할 동위원소 파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정리하진 않았었지만 어차피 얘는 완전히 계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그 전에 미리 해놓아서 중간 파트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냥 지금 정리를 한번 쭉 하지 뭐, 이렇게 잡아놨던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비탈. 그러니까 오비탈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비탈만 얘기할 건 아니지. 우리가 원자 구조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도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원자 모형에 대한 실험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결국 우리의 메인은 오비탈이 될 거고. 세 번째, 결국에 여기 얘가 이제 사실 당장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일 건데, 사실 이제 이 3번이 굉장히 메인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얘가 양적관계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양적관계처럼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결국 이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들일 겁니다. 근데 이 주기적 성질은 이제 몰, 화학식량과 몰이나 몰농도 이쪽 파트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고요. 오비탈은 약간 생활 속의 화학 같은 느낌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오비탈은 그냥 알면 돼. 알고 문제를 좀 풀어봐서 좀 문제 푸는 속도가 살짝 어느 정도만 나오면 크게 문제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주기적 성질은 내용적으로도 알아야 될 게 좀 많은 데다가 동시에 빨리 푸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동위원소를 얼만큼 맞추느냐가 1등급, 2등급 갈리는 데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아래 일단 그 2등급까지 가려면 최소한 주기적 성질은 다 맞춘다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주기적 성질이 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도 수능 준비하고 있을 때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주기적 성질 파트의 문제를 15분 안에 얼만큼 많이 풀 수 있느냐 이걸 연습하거든. 그냥 왜냐면 수능에서조차도 주기적 성질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결국 수능 문제 전체가 시간 모자라지 않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얘는 충분히 훈련하면 빨리 풀리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떠올리는데 오래 걸려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느리게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 파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은근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난이도는 앞에보다 쉬운 것뿐이고 해야 될 건 오히려 이번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봐두셔야 될 건데, 근데 일단 이 둘에 앞서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건 이 1번 관련된 이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만 쭉 할 거예요. 동위원소 자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 무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냐면, 원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미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이미 많이 했던 얘기였을 것 같은데. 원자핵. 네, 일단 원자핵이 있을 거고 또 네,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값이 유의미하게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자 전체의 질량을 양성자랑 중성자 둘이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였지. 이유는 저 둘을 뺀 나머지인 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 가벼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서 뭐를 만들었었고 질량수를 만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린 이 질량수란 개념을 어떤 거랑 완전히 똑같이 써줬었어? 원자량이랑 똑같이 써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지난번에도 그러면 안 됐는데 1단원에서는 문제 자체는 원자량이랑 질량수를 같게 놓는다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고, 근데 실제로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릅니다. 왜냐면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원자 1몰의 질량이고, 질량수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토대로, 어차피 원자 번호가 뭐 3번이면 양성자 수가 3개고 중성자 수가 3개일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질량수를 6이라고 잡아 놓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 값과 관련이 없고요. 얘는 이론 값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실제 값입니다. 딱 그 정도의 차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끼리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값인 거고, 얘는 실제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그 원자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탄소 같은 경우는 질량수는 몇이고? 12. 근데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는 12.0001입니다. 001인지 0001인지 뭐 어차피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001인가 0001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12.0001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선생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0001개인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 그럼 왜 이런 식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그게 이제 동위원소 때문인 거고, 그 동위원소를 토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뭐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평균 원자량.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 쪽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성자수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너네 양성자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원자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성자수가 하나면 뭐 누구야? 수소. 무조건 수소하면 양성자수는 하나여야 돼요. 양성자수가 하나였던 수소가 양성자수가 2개로 늘어나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수소가 아니라 뭐야? 헬륨이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예 그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 안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 수소들끼리 비교하고 있는데 이 수소들이 서로 양성자수가 다를 순 없다고. 대신에 양성자수는 다를 수 없어도 중성자수는 다를 수 있지. 그리고 그 중성자수를 다른 걸, 중성자수가 다른 걸 우린 그렇지,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대표적인 게 12C. 이게 가장 흔한 거 맞습니다. 얘는 양성자 몇 개일 거고? 6개. 그리고 중성자 몇 개? 6개이겠죠.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이 탄소의 가장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누구 있냐면 14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C14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탄소의 동위원소 얘는 양성자가 몇 개일 거고? 일단 6개여야 돼, 탄소니까. 근데 얘는 중성자가 몇 개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8개.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량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더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4짜리 탄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2짜리 탄소가 99.9% 이상이 12짜리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14탄소의 존재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게 적은 걸 못하러 다룹니까? 근데 14짜리 탄소가 비율이 작은 거지 양이 적진 않아요. 왜냐면 탄소 자체가 지구상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탄소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0.0001%만 돼도 인구수 정도보다 많을 텐데 뭐, 인구수보다 많을 텐데 뭐. 그래서 이 14짜리 탄소가 양은 충분히 많아. 비율이 되게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 둘의 존재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얘네 둘의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이 둘의 질량수를 존재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이 몇이 나오더라? 12.001, 0001이 나오더라. 001인 것 같아. 0001은 너무 불편해, 말하기가. 아무튼 그래서 뭐 대충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에 말하기는 더 편하니까. 어차피 이 값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대충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제 존재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메인 핵심이 되는 건, 그래서 이 존재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가 됩니다. 존재 비율을 알고, 그래서 그 존재 비율을 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낸다, 구한다.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통계적 확률에 대한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면 갑자기 너무 수학적인 얘기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얘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최대한 겉핥기로 간단한 것만 딱 우리 당장 필요한 것만 핥고 그냥 바로 평균원자랑 계산하는 거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치 그 시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비율 결국은 확률 자체가 비율이지. 왜? 우리 뭐야 만약에 주머니 안에 여섯 개 너무 불편합니다. 7개 합시다. 7개의 색깔의 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특정 색깔의 공을 뽑을 확률 하면 몇인 겁니까? 다시.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안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개의 색깔의 공을 넣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주머니 안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몇이에요? 7분의 1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이제 그냥 통계적 확률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결국은 전체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7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가지수 한 가지가 나올 확률은 7개 중에 하나,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존재 비율,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을 시행으로 옮기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로 옮겨놓으면 그게 확률이 되는 거고 확률을 그냥 존재하는 어떤 비율로 옮겨놓으면 비율이 되는 거고 비율이랑 확률은 똑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식의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탄소는 너무 좀 그러니까 산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산소는 일단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질량수는 몇입니까? 10 그치? 산소 몇 번? 8번 그치? 산소 8번이니까 16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근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18짜리 산소가 존재해요. 얘는 양성자수 몇 개, 중성자수 몇 개인 거야? 양성자수는 8개, 중성자수는 10개인 거지? 그치? 그런 동위원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산소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 18짜리 산소가 15% 하면 안 되네요.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퍼센트로 확률을 뒀을 땐 둘이 합쳐서 뭐가 나와야만 해. 전체 경우의 수를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전 지구상에 있는 산소 원자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그 산소 원자가 16짜리 산소일 확률이 몇인 거야? 75%인 거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퍼센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이 쓰는 확률 쪽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그 확통이나 이렇게 수학적인 확률을 하다 보면 퍼센트는 잘 안 써요. 네, 그쵸. 그냥 분수 형태의 기본적인 통계적 확률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75%면 뭐야? 4분의 3, 25%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100을 곱하기 전에 거를 더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뭐야? 퍼센트라고 하는 건 100을 전체로 두기 위해서 그치? 100을 전체로 두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퍼센트가 안 붙어 있는 그냥 기본적인 확률은 100을 곱하기 전에 걸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해보면 결국 뭐야? 4개 중에 3개는 16짜리 산소야. 내가 산소 원자를 4개를 갖다 놓으면 그 중에 3개는 16짜리 산소고 그 중에 1개는 18짜리 산소야. 라는 존재 비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가 아닌 확률 쪽으로 했을 때는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래서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산소가 존재한다고 하면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몇이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크게 풀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전체 중에서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냥 어떻게 잡으면 돼? 전체가 4개 있다라고 생각해놓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가 내가 가진 산소가 4개야. 그러면 4개의 산소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한 개는 16짜리 산소, 또 한 개는 16짜리 산소, 또 한 개는 16짜리 산소에서 16짜리 산소가 3개 있을 거고 그리고 18짜리 산소가 1개 있을 거고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니까. 확률이 4분의 3,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네 질량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그치 4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4분의 16 곱하기 3 더하기 18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얘는 16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편하겠죠. 이건 이제 평균 계산, 평균 원자량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결국 얘는 나눠보면 16 곱하기 2거든요. 16 더하기 2죠. 죄송합니다. 더하기 2거든요. 그러면 우린 얘 16 곱하기 4분의 3하고 18 곱하기 4분의 1을 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6 곱하기 4분의 3하고 16 곱하기 4분의 1이 더해질 거야. 16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둘의 차이인 2에다가 이쪽의 존재 비율을 곱한 만큼만 추가되겠지. 평균원자량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겠지. 보통 이거는 이 순서로 가는 건 당연히 쉬운데 역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떤 원자량, 그 질량수가 m인 원자 A가 존재하고요. m 플러스 2인 원자 A가 존재하는 거야. 둘 다 원자의 종류는 A인데 동위원소인데 얘는 질량수가 m이고 얘는 질량수가 m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이 둘의 평균 원자량이 m 더하기 0.5래. 0.5래.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1일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걸 빨리 할 수 있으려면 왜? 2 곱하기 4분의 1이 0.5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평균 원자량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골자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얘기할 건 없어. 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원자량, 뭐 질량수, 그래서 뭐 양성자 수가 몇 개고 중성자 수가 몇 개고 이런 얘기란 말이야. 결국.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게 뭐냐면 요건 좀 빡치니까 요걸 좀 우선적으로 씁시다. 요거 75%, 요거 25%. 그러니까 요거 4분의 3, 요거 4분의 1. 그래서 얘는 평균 원자량이 몇이 나왔을 거냐면 16.5가 나왔어야 되는 거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잡혔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내가 덧셈이 안 되네요. 맙소사. 34O2.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O2,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있는데 이 산소 분자가 질량수가 34짜리인 거의 존재 비율은 얼만큼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2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O2가 어떻게 여러 가지예요? 아유, 지금 산소가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그러면 34짜리 O2는 존재 비율이 얼만큼일 거예요? 그쵸? 얘는 16분의 6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32짜리 O2,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2의 분자량이죠? 그러면 이 32짜리 O2는 어떻게 될지부터 계산을 해보면 32짜리 O2는 결국 뭐야? 아까 그 공 뽑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산소를 2개를 뽑았는데 그 2개의 산소가 다 모으면 되는 거야. 16짜리면 그 둘이 더했을 때 32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뽑을 때 4분의 3, 나머지 하나 뽑을 때도 4분의 3.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4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그냥 16분의 9 이렇게 잡히죠. 우리가 흔히 요 많은 쪽의 확률을 P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P제곱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치?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그러면 이번엔 36짜리 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산소를 2개를 뽑았는데 산소 혼자 2개를 뽑았는데 그 둘이 다 모으면 되는 거야. 18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짜리 하나 뽑을 때마다 확률이 4분의 1. 그래서 얘는 16분의 1. 우리가 얘를 P로 잡게 되면 이게 두 개만 있을 때 얘의 확률은 보통 뭐가 되냐면 1 빼기 P가 되지.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그냥 1 빼기 P의 제곱. 오케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내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냥 Q로 잡아둘게요. 그쪽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Q제곱 이렇게 합시다. 대신에 여기다 P 더하기 Q는 1 정도 따로 적어놓을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확률에 대한 감을 잡으라는 거지 매번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건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금방 계산하는 거잖아. 아무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할 거냐면 결국 얘네들도 이 둘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이 세 개가 끝이지. 그럼 여기서 이 셋의 존재 비율을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돼?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P 더하기 Q가 1인 거니까 P 더하기 Q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P 더하기 Q의 전체 제곱하면은 뭐야?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2PQ죠. 그래서 얘는 2PQ. 즉 둘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2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계산적으로 말고 어떻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뽑았을 때 16, 18을 뽑아도 되지만 어떻게 뽑아도 되는 거야? 18, 16을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2배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성자 개수, 전자 개수는 존재 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 그러면 그냥 18, 16이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제약은 없어요. 그건 아무 제약이 없어요. 어차피 동위원소들은 원래 원소와 동위원소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성질은 완벽하게 동일하고 물리적 성질, 물리량만 다르다고 표현을 하지. 질량이라던가 밀도라던가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둘의 확률이 더했을 때 1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거. 이게 1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서 이 분자들에 대한 계산. 지금 이거 말고도 어떤 식도 있냐면요. H 동위원소 3가지를 주고 플루오린 동위원소 2가지를 준 다음에 HF에 대한 존재 비율을 구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보다 쉬워. 오히려 2배를 해주는 경우가 아예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2배 해준 경우가 없겠다. 그냥 곱해줘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고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거기서 뭘 시키냐면 쟤네들을 만들어 놓고 존재 비율을 다 해놓은 다음에 저 상태에서 중성자수나 이런 걸 계산을 시키는 거지. 그럼 실제로 내가 자연 상태에서 산소를 1몰 꺼내 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수는 몇 몰이게 이런 거. 그럼 몇 몰이 될 거냐면 얘한테 8개씩 들어있는 게 4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얘한테 10개씩 들어있는 게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중성자 개수가 다 나오는 거지. 그런 식의 계산이 이제 3차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버무려서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단 그냥 이거 푸는 것 자체도 일단 익숙해지면 금방 하거든. 근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근데 문제 생긴 걸 보면요. 문제 본세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일단. 뭔진 비밀인데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문제집이 무슨 문제집인지 비밀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면 앞에 문제는 오히려 애지간한 문제집에 좀 어려운 문제들보다 쉽습니다. 마더텅이라는 게 혹시 중간에 접힌 페이지 있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해 줄래? 모의고사 할 때처럼 파본 확인 좀 해보실래요? 가끔 파본이 좀 있어가지고 없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단 문제 구경을 좀 해보면 73페이지 그냥 한 페이지 바로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16번처럼 생긴 거는 생긴 것만 더럽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편하게. 이제 그렇게 생겨먹은 문제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맨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80, 81 이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진짜 더럽게 생겼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의 문제들이 됩니다. 다만 항상 이제 평균원자량적 문제는 푸는 방법을 알고 그게 잘 숙달만 되면 그냥 오래 걸리고 금방 풀고의 차이만 있지,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게 문제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내서 이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풀어내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양으로 굉장히 빠르게 커버가 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당장 우리 70쪽에 첫 페이지에 있는 거 1번은 잠깐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2번부터 이제 쭉쭉 풀면서 볼 건데, 뭐 사실은 아직 쉬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수업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문제 풀다가 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좀 쉴래. 쉬고 쭉 풀자. 그래서 잠깐 쉽시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려 해. 나중에 한번 아예 제대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학교마다 좀 정리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장 다른 게 학교마다 양성자 발견 골드슈타인을 언급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들이 있고 그래요. 그걸 골드슈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골드슈타인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골트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골드슈타인 뭐 이런 걸 이제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그때 가서 좀 구분해서 외운다고 치더라도 그냥 1번은 한번 보고 가면 좋을 만한 게, 이제 거기에 주어져 있는 1, 2, 3, 4, 5 얘네들이 이제 원자 모형 발전 과정을 완벽하게 그냥 딱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은 거지. 뭐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뭐야? 그쵸, 돌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그냥 원자 핵 안에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냥 기본적인 원자의 모형, 원자를 더 쪼갤 수 없다, 원자 안을 더 구성하는 뭘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제일 처음 원자 모형이 되는 거고, 2번이 이제 우리가 흔히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톰슨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를 발견한 직후에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자 발견.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직후의 모형이 2번 같은 거예요. 2번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큰 동그라미 있지? 걔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약간 쿠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딩 같은 거. 거기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초코칩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토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공차 펄 같은 느낌으로, 타피오카 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2번 푸딩 모형, 톰슨의 모형이 되는 거고, 3번이 이제 러더퍼드의 모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전자의 궤도 자체는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핵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자핵을 발견함으로써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를 알아낸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건데, 근데 그냥 전자의 궤도, 그러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 어떤 선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선을 여러 선으로 나누진 않았고, 그걸 여러 선으로 나눠서 4번으로 넘어간 게 보어의 원자 모형.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화학을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형이 이 4번 원자 모형이 되죠. 근데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건 5번의 원자 모형이지. 5번에 지금 보면은 뿌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뭐야? 전자 하나입니다. 저 전자 하나가 저렇게 여러 군데서 검출되었다를 점으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검출된 지점들을. 저걸 우리가 전자 구름 모형 내지는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냥 이렇게 모양을 한 번씩, 어차피 다음에 정리를 할 거지만 지금 모양을 한 번씩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1번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을 봅시다. 이제 2번부터가 본격적인 동위원소 문제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방금 정리한 요 평균 원자량이나 존재 비율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개념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도 개념에 대한 문제를 낼 수는 있어. 근데 한번 보면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조건을 그냥 쭉 읽어보면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그냥 쭉 읽읍시다. 다음은 3주기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중 하나이고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A에서 D 중 하나이다. A는 B의 동위원소이다. 이걸로 우리가 바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A하고 B는 뭐가 같을 거야 일단? 양성자수만 같나요? 전자수도 같을 거죠. 이런 걸 이제 바로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한다면 동위원소라는 것 자체가 같은 종류의 원자여야 되는 거니까 양성자수, 전자수는 같겠다 이런 거고 C와 D의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는 1이다. 이건 뭔 뜻이야? 전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까지도 다 같을 거야? 그치? 양성자수까지도 다 같은 거지. 한마디로 C하고 D는 뭐겠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위원소, 중성자수가 늘어난 형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은 형태가 되는 게 C하고 D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 다음 D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B, C, A, D인데 이 뒤에 셋은 그러니까 일단 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얘도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왜? 전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내려왔었으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둘이 동위원소라고 한다면 얘도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같을 테고 얘가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많은 형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판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뭐죠? 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려면 결국 뭐야? 양성자수의 순서가 얘보다 얘가 많고 얘보다 얘가 많은 흐름이 돼야 되겠지. 원자 번호 자체가 C가 A보다 원자 번호가 클 거고 A가 D보다 원자 번호가 클 거고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밑에 가하고 나 여기가 이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인데 누가 양성자수인지 몰라요. 이거 그냥 가가 양성자수지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근데 가랑 나중에 뭐가 양성자수고 뭐가 중성자수입니까? 기억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지, 그치? 나가 양성자수고 가가 중성자수입니다. 왜? 그쵸? 중성자수가 더 많아야지. 선생님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적은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도 자연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면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을 중성자수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억을 이제 저기 양성자수가 17개, 중성자수가 18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럼 니은은 양성자수가 18개가 되지. 그리고 리을은 양성자수가 16개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겠다. 양성자수 16개, 17개, 18개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네. 그리고 얘네들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같아야 되니까 얘 16이 되면서 질량수가 그러니까 원자량이 질량수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죠. 32가 되겠고 얘는 18이면서 중성자수 18이 될 테니까 뭐가 될 거고 36이 될 거고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이 17하고 18이니까 35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으나 얘도 사실 중성자수가 더 많긴 많았네. 얘가 35짜리였겠네. 요건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어차피 요 사이에 껴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지장은 없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얘는 20개래. 근데 결국 어차피 A랑 종류가 같은 애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A하고 B는 동위원소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수가 여전히 17개로 총 37의 질량수를 갖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뭐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개념 문제도 나올 수는 있다는 거. 단지 지금 거기 보시면요. 2019학년도 6월 모평 12번. 그러니까 흔하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옛날에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 만약에 2019년보다 더 옛날에 있는 문제도 또 있는데 2019년 정도면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 않나요? 하면요. 2019년 6월이면요. 이번 교육과정의 제일 첫 지점쯤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6월 모평이라서 아마 지난 교육과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차피 그 교육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동위원소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아니요. 실제로 동위원소 3가지가 나오지. 여러 개 나와요. 3가지짜리가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한 김에 여기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거랑 별개로 한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가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아까 그걸 잠깐 다시 정리를 해놓고 가볼게요. 자, 질량수가 m짜리 a라는 원자가 있고 질량수가 m 더하기 2짜리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동위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 얘는 이 둘이 동위원소의 전부야. 그래서 얘의 존재 비율이 5분의 3이야. 그렇게 했을 때 m 더하기 2m 더하기 2의 분자량을 갖는 A2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기다려봐. 되는 거 아니야? 아, 자, 요걸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뒤에 어차피 문제도 아마 있을 건데 25분의 12. 하는 김에 너무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것 같으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부터 좀 먼저 해봐도 될 것 같고 평균 원자량 맞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얘가 존재 비율이 5분의 3이면 얘 존재 비율은 몇입니까? 5분의 2. 5분의 2고 그럼 평균 원자량은 m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여기 뒤에 더해주는 거에다가 얘 존재 비율을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돼. m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A2는 요거는 이제 이 둘이 만나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존재 비율이 이 둘을 일단 곱해서 25분의 6.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어? 그거에 2배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왜? 얘는 m짜리하고 m 더하기 2짜리가 만나는 거긴 한데 반대로 m 더하기 2가 먼저고 m이 나중이어도 되는 거니까 2배를 해줘야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분의 6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5분의 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이거는 아직 문제 마무리를 안 했었으니까 냅둘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다뤄볼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번엔 질량수가 W로 할까요? 그래요. 질량수가 W인 B가 있고요. 이 B의 동위원소인 W 더하기 2짜리가 있고요. 또 이 동위원소인 W 더하기 3짜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존재 비율이 5분의 3이고요. 얘의 존재 비율이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때 EW 더하기 2짜리 B2의 존재 비율이나 아니면 EW 더하기 4B2의 존재 비율 이렇게를 구해본다고 하면 일단 얘 존재 비율은 몇이 될 거고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왜? 결국은 존재 비율 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건 그대로니까.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W 그대로 놓고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더해주고 또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4예요. 아차차.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적었네. 자, 이렇게.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쉬워지지. 밑에 걸 구할 때 생각할 게 저거 오히려 줄어들어요. 밑에 거 존재 비율 할 때는 이거 그냥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뽑아서 그냥 주머니에서 공 뽑기 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이 W 더하기 2는 얘 뽑고 얘 뽑거나 혹은 얘 뽑고 얘 뽑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랑 똑같이 25분의 3 곱하기 요거 뽑고 요거 뽑는 게 이거일 거고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것도 똑같으니까 결국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면 요 밑에 건 뭐야? 얘만 두 개를 뽑거나 혹은 얘 뽑고 얘 뽑거나 혹은 얘 뽑고 얘 뽑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치 25분의 1 처음에 이건 뭐야? 이것만 두 개를 뽑는 확률은 그냥 25분의 1이죠. 거기다가 더하기 요렇게 두 개 뽑게 되는 확률은 25분의 6이 될 거니까. 그래서 25분은 7이 되겠다. 그냥 이런 식의 흐름인 거지.
3개짜리라고 별건 없어. 그래서 대다수 요거는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실수만 조심하면 크게 틀릴 만한 요소는 없다. 다만 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질문하는 게 조금 더 그지 같은 게 조금씩 뒤에 가면 있을 건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가보면 조금씩 그지 같은 게 있긴 있을 텐데, 그것도 막 기분이 나쁜 거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 2번은 했으니까 3번 이렇게 그냥 쭉 순서대로 좀 풀어볼게요. 자, 3번은 보면 다음은 원자량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이다. 오호, 6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튼 12탄소의 원자량은 12인데 주기율표에는 왜 탄소의 원자량이 12.01이네요. 001이 아니네요. 세상에. 네, 아무튼 12.01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 표에 13탄소와 같이 12의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에 제시된 원자량은 동위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1이 나오려면 13탄소 혹은 원래 사실 13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14탄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적은 거긴 해요.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존재 비율에 대한 얘기는 디귿에서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디귿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동위원소 결국 A는 그냥 B랑 같이 6이 나와야 되는 거겠고, 그렇죠? 그리고 C는 6, D는 7,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념에 대해서 질문할 거는 항상 이 정도 폭 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해결이 되고, 디귿은 자연계에서 12탄소의 존재 비율은 13탄소보다 크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돼? 평균 원자량이 12에 가까운지 13에 가까운지만 보면 됩니다. 그치? 12에 가깝다면 12 쪽의 존재 비율이 큰 거고, 13에 가깝다면 13 쪽의 존재 비율이 큰 거겠죠. 그쵸?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동위원소 막 3개 이상이면 존재 비율이 어떻게 작은 네, 저렇게. 네, 저기서 안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는 경우가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폭 크게 벗어나진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가려놓고 이쪽을 몇 개 주고 이쪽을 알아내게 만드는 거지. 문제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딱 어떻게 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대 계시는 상태가 될 거냐면, 이거 다 가려놓고 평균 원자량 주고 요런 거 2개 딱 주면 어때? 일단은 요 3개만 알아도 저 3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짜증은 나잖아. 딱 그런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 좀 그냥 어려운 문제는 딱 보통 저 정도 폭 안에서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동위원소 이 계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금방 하니까. 그 중성자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실제로 훨씬 빡칩니다. 결국에. 아무튼 그래서 4번으로 가보면 일단 오늘은 뒤에 오비탈 이쪽으로 내려오고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냥 오늘 이 문제를 쭉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4번 보시면 그림은 원자 가에서 다의 중성자수와 핵 전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이런 문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때도 완전히 비슷하지 않으면 좀 본 적 있지 않아? 대신 그때는 이제 좀 질량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았지.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몇이고 중성자 하나의 질량이 몇이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쿨롱이래요. 이 쿨롱이 뭐예요? 몰라도요. 전하량의 단위인데 알면 그냥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밑에 핵 전하량을 봤을 때 가는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몇 개란 뜻인 거? 한 개. 네, 왜냐면 가한테는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니까 딱 한 개 치죠. 그럼 A한테 양성자가 한 개, 나한테 양성자
1개, 다한테 양성자 2개. 그냥 이런 흐름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지는 게 이렇게 된다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쿨롱이면 이건 양성자 몇 개? 아니지 20개. 네? 아. 18제곱.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의 원자 번호는 1이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원자 번호는 뭐가 결정하는 거니까? 양성자 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양성자 1개인데 중성자 1개인 거고. 그럼 다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즉 질량수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나와 다는 동위원소이다. 맞아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네, 접신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위원소는 가하고 나가 되는 거죠. 양성자 수가 같은 관계가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가하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볼 거고 꽤 유명한 동위원소들이니까 기억해 주는 게 좋은 동위원소들이지. 가는 중수소, 나는 삼중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뭐 사실 이름까지 알아둘 필요는 당연히 없긴 없는데 그냥 문제 풀 때 나오는 걸로 계산만 하면 되는 파트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아두면 여기저기 써먹을 때는 많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는 물리학적으로도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원소들이거든. 물리화학 전반, 지구과학에서도 좀 다루려면 다룰 수 있는데 물리화학 전반에 걸쳐서 사실 물리화학 전반에 걸치면 과학 전반에 다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갖는 게 중수소, 삼중수소예요. 네, 그렇게 될 거고.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냐? 잠깐 나와. 그치? 헬륨 3, 뭐 삼중수소, 그 뭐야 중수소 해가지고 뭐 뭐냐 원소의 생성 과정, 그 우주의 생성 과정 할 때 뭐 몇,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적은 거예요. 그치? 달도 자연 상태인가? 왜? 자연 상태 별로 없다면서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상태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지구에는 자연 상태에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헬륨 3는 없습니다. 네? 그거 봤어? 자외선이 내려가지고 날라간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외부 요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거나 이런 경우지. 삼중수소가 헬륨 3가 그냥 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주에서는 좀 볼 수 있어요. 우주에서는 좀 헬륨 3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자, 5번. 표는 원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양성자와 중성자 중 근데 재미없다. 계산 문제나 풀러 가봅시다. 왜? 아닌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바로 밑에 거부터도 계산 좀 하는 거 보니까 5번 하자 그냥. 어차피 하나 제끼는 건데 그냥 제끼지 말고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가에서는 원자의 표시 방법에서 왼쪽 아래에 양성자 수 적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적혀 있는 x가 되겠는데 제 x는 뭐 기억 빼기 전자의 수가 2래요. 그럼 이거 뭡니까? 기억은? 자, 기억의 수에서 그 밑에 보시면 기억의 수에서 전자의 수를 빼면 2가 나온대. 8. 기억은 뭐야? 중성자여야 되지. 그치? 선생님 이게 양성자면요?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현아,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으면 그거 뭐라고 불러?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으면 그거 뭐라고 불러? 예,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은 상태를 이온,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다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의 수에서 전자의 수를 뺐을 때 2가 나온다라는 건 기억은 중성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중성자 수가 8개가 되는 거고 x가 1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나의 질소는 x가 14니까 양성자 수 7개고 중성자 수도 7개가 되는 거고 전자 수는 당연히 7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다는 15짜리 질소네요. 근데 질소니까 y는 계산할 것도 없네. 몇이야? 7인 거죠. 근데 얘는 그럼 중성자 수가 몇 개가 됩니까? 8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라고. 네, 다시요, 다시. 재밌는데? 다시. 다 다시요. 다 다시? 네. 다?
아니, y는 7이죠 일단. Y7? 아. 얘가 질소니까. 그러면 양성자수 7개니까 중성자수 몇 개 되고? 8개. 8개 되고. 근데 전자수는 당연히 7개니까 A가 1이 된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딕은 쫙 해결되고 끝이죠. 6번 정도가 이제 이거 6번도 근데 제일 간단한 계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가하고 나하고 다가 있는데 기억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 가에서 다는 베릴륨 아니면 붕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양성자수. 그쵸? 기억은 아무래도 양성자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중성자수죠. 아비. 자, 왜냐면 자 기억이 양성자수가 되면 가하고 나가 서로 동위원소가 돼버리지. 근데 가하고 나의 존재 비율을 더했을 때 몇이 돼버립니까? 12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 최초에 그래서 뭐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았을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방금처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가하고 다의 존재 비율 20, 80 이걸 이용해서 가하고 다가 동위원소일 것이다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 그게 가장 이제 좋은 정흐름의 문제풀이 방향이 되겠죠. 가하고 다는 동위원소일 거고 그럼 나는 동위원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기억은 중성자수일 수밖에 없네. 이런 흐름이 이제 흔하게 쓸 수 있는 흐름이 될 거고 가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10이고 중성자수가 5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5개로 붕소, 다도 붕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A는 6이겠죠. 그리고 B는 네, 나 같은 경우는 베릴륨인데 베릴륨은 당연히 양성자수 4개란 말이야. 근데 중성자수 거기 5개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질량수가 9여야 되는 거지. 이런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어차피 다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평균문제랑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한번 지금 쭉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거 분순하는 거 아닌가? 응? 아닌가? 10.8 아니야? 그러니까 네? 어? 5.8 아니냐? 어? 아 10.8 10.8. 일단 9는 아니긴 해. 9는 너무 그러니까 10.8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 거고 당연히 9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질량수가 적은 쪽이 10이고 큰 쪽이 11인데 그렇죠? 9가 나올 수가 없죠. 10하고 11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디귿 전자수분의 기억은 다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다의 전자수는 어차피 5개고 나의 전자수는 어차피 4개니까 그냥 그렇게 잡으면 되겠지. 5분의 6하고 4분의 5인가요? 그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됐죠? 네, 그게 이제 6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야. 앞에 문제들은 쉽지? 7번 봅시다. 다음은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의 구성 입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11Na23 그러니까 나트륨이 양성자 수는 11개고 중성자 수가 그럼 몇 개인 거야? 12개니까 가하고 나 중에는 가하고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양성자하고 전자여야 되는 거지. 왜냐면 주어진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미 나트륨 이 주어진 나트륨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양성자 수랑 전자는 이 나트륨은 원자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다가 자연스럽게 중성자가 돼야만 하는 거겠죠. 가하고 나는 둘 중에 누가 양성자 전자인지는 모르는 거고 아직. 그러면 다는 중성자가 되는데 밑에 요런 거 이제 여기 여러분들 요쪽 문제 풀 때 실제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이거 이온인 줄 몰랐어요. 이거 이온이었네? 다 이럽니다. 틀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얘 이온이죠? 이온이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양성자 수는 몇 개일 거고
8개인데 전자수가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양성자수 8개, 중성자수 10개, 전자수 10개인 물질이지 지금 얘는. 실제로 너네 이거 이온이 여기서만 낚시질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비탈 쪽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뒤에 오비탈에서도 이온이었네 이거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일단 연습은 해봐야 되겠지만 연습을 해보면 그때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금방 되겠지만 아무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걔는 이제 가나 다 뭔지 다 알아냈잖아. 우리 방금 위에 거에서 가가 전자란 사실을 체크를 한 거죠. 중성자수와 같을 수 있는 건 전자였을 겁니다. 그 산소는 지금 양성자수가 8개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서 x2-얘는 나하고 다해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수하고 뭐가 같은 거야? 중성자수가 같은 거니까 A는 일단 뭔지 나오죠? 뭐야? 32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어차피 나온 김에 얘 전자수까지 적어놓으면 얘는 전자수가 몇 개? 18개가 되는 거죠. 현이 돼? 현아 돼? 집중하고 있었던 거 맞지? 중간에 살짝 흐트러졌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뭐 우리가 이걸 굳이 다 일일이 다 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확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는 그래도 여기는 금방금방 다들 하실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파트가 거기 13, 14, 15, 16 한 요쯤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인 데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 본격적인 스멜이 좀 날 겁니다. 참고로 좀 지금 넘겼으면 이미 그쪽을 먼저 따로 보고 있으면 미안한데 12번 같은 거는 문제 생김새만 보면 봐도 바로 알겠지만 이게 뭐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바로 양적 관계. 그러니까 뭘 관련된 내용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지금 12번을 한번 여러분들을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잠깐 풀어보실래요? 저 친구가 답인가? 아마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같이 보면서 봅시다. 그림 가는 기체 실린더 각각 들어있는 거 하면서 우리 바로 가 보고 어떤 걸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그치 왼쪽에 있는 물질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질의 부피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몰수비가 3대 2라는 걸 기본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1단원 하면서 앞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항상 하던 게 뭐야? 그냥 3몰 2몰 이렇게 때려버리면 편하다. 그렇죠? 그냥 3몰 2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해보면 아이고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추지 말고 일단 다 구해볼까요 한번? 13탄소 1수소 4개짜리 이 메테인 한테는 얘는 3몰이기 때문에 얘한테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총 몇 개가 되고 중성자수는 총 몇 개가 되고 전자수는 총 몇 개가 되고의 과정에서 일단 하나당 양성자수 얘 하나당 양성자수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왜냐면 탄소한테 6개 있을 거고 수소한테 1개씩 들어있을 거고 근데 그쵸 총 4개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요 하나당 요 입자 하나당 한 10개씩 갖고 있을 거니까 1몰당 10개씩 갖고 있을 거니까 양성자수의 최종 개수는 30몰 되겠죠. 근데 중성자수는 얘 몇 개? 7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한테는 중성자수가 없으니까. 근데 물론 수소도 동위원소라서 2나 3 이런 걸 갖는다면 중성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얘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성자수 몇 개야? 총 21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수는 계산 새로 할 필요가 없죠. 양성자수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인 거고 밑에 것도 아니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12탄소 1수소 4개 2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양성자수는 20이 되겠지. 새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랑 양성자수 똑같을 테니까 양성자수는. 그러니까 전자수도 어차피 20 해주면 되는데 중성자수만 원래 여기에서 중성자수 7개였는데 여긴 6개인 거죠. 그러면 12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로 이제 나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실린더 전체에 들어있는 거니까 쫙 더해 봤을 때 그러면 Y하고 Z 쪽이 양성자 전자 쪽이어야 되고 중성자 쪽이 이제 X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x, y, z 구분하는 건 안 더해보고도 할 수 있어야지. 다 이렇게 구해보고 더해보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도 y랑 z는 당연히 양성자랑 전자여야지.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은 건 당연한 거니까. 이온이 아닌 이상. 네,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중성자, y, z는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결국은 계산을 하긴 해야 돼. 왜? 디귿을 풀려면 하긴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렇게 약간 수업이 마무리하고 싶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인데